지금부터 대법원 2016-248-998 산재유족 특별 채용 조항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공개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망인은 벤젠에 노출된 상태로 피고 기아자동차에서 근무하다가 피고 현대자동차로 전직하여 근무하던 중에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피고들이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 협약에는 조합원이 산업재해로 사망할 경우 결격 사유가 없는 직계가족 1인에 대하여 요청일로부터 6개월 내 특별 채용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단체 협약 규정에 따라 자신을 채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사들은 94년경부터 20년간 이 사건 단체 협약에 근거해서 산재유족을 특별 채용해 왔습니다. 분쟁 해결 방식으로 도입된 이 사건 단체 협약이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기아자동차는 2008년부터 19년까지 3,548명을 신규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94년부터 2012년까지 채용된 산재유족은 16명에 불과합니다. 산재유족 보호조항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신규 채용 인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는 점에서 제3자의 채용의 기회를 전면적으로 박탈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호법상의 유족급여와 인사상 손해배상은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는 데 부족합니다.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하지 않는 한 단체 협약은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피고회사들은 나름의 채용 기준을 적용할 수도 없고 또 결격 사유만 없으면 산재 유족 등을 무조건 채용해야 하며 채용 시기도 산재 유족 등이 청구하기만 하면 6개월 내에 채용해야 합니다. 채용의 자유, 계약 불체결의 자유를 침해하는 단체 협약의 고용세습 조항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항을 금지하는 조항을 매개로 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부모가 노동조합원이었다는 지위는 본인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얻어지는 일종의 사회적 신분입니다. 사회적 신분에 의해 청년 구직자들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고용세습 조항에 대하여 대법원이 무효임을 선언하심으로써 청년 실업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쟁점과 관련해서 재판부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단체 협약 조항의 무효를 주장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거나 혹시 당시 특별히 고려했던 현실적 사정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유효한 피고들의 단체 협약이나 인사 규정에 산재유족 특별 채용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피고들의 생산직 공개 채용의 규모가 매우 작고 아예 공개 채용을 하지 않은 해도 있는 반면 산재유족 채용 조항에 따라 고용된 인원은 그 연평균 2인 미만으로 보이고요. 또 장차 산업재해 발생 확률을 감소시키려는 기업 등의 어떤 정책의 영향으로 그마저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 사건 단체 협약 조항의 유무효를 판단함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채용의 공정성에 대한 그 침해 정도는 이론상의 주장과 달리 매우 적다고 평가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일단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계기가 되었던 것은 2013년 울산지방법원 판결입니다. 그 판결에서 현대차가 채용 거절을 했는데 그것이 정당하다, 고용세습 조항은 무효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2013년 이후로는 채용을 거절하고 중단을 했습니다. 한 자리 한 자리마다 경쟁하는 청년 구직자들의 수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채용의 공정성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적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특별 채용의 수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채용의 공정에 관한 원칙을 세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정책기본법이나 직업안정법이나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채용의 평등이나 어떤 공정성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의 규정이 설령 효력 규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민법 103조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어떤 가치, 질서의 근거가 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채용의 평등이나 공정의 문제는 방금 우리 피고 소송들이 말한 것처럼 원칙에 관한 것이어서 그동안 특별 채용의 대상이 적거나 혹은 많거나 하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 부분의 견해에 대해서 원고 소송 대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관에 있어서 차별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강조하는 것은 극히 소수의 경우가 있는 경우라면은 침해되는 법익과 산재 유족과의 보호의 필요성과의 형량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원고들의 견해입니다. 원고 본인은 이러한 법리적 공방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관점 혹은 감정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소송 대리인을 통해서 특별히 이 점을 강조하여 대법원 재판부에 전달해달라고 혹시 원고 본인이 강조한 것이 있는지 혹시 있다고 하면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재 사망자의 자녀이고 채용을 청구하는 그 당사자로서 그 느꼈을 소회를 제가 한번 그 대화를 나눠 본 적이 있습니다. 1, 2심 재판부에서 고용 세습이라는 이유로 패소했을 때는 정말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청년 실업이 심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원고가 유족으로 취업하게 되면 사회적 비난이 없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지만 벤젠에 노출되어 백혈병으로 사망한 아빠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채우는 것이기에 타인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닌데 고용세습이라고 비난을 받는 것이 답답하다고 합니다. 원고는 돌아가신 아빠를 대신해서 회사에서 열심히 근무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민법 394조에서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배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손해배상 방법에 관해서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지만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금전 이외의 방식으로 배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그 설명을 하시는 것인지에 관해서 다시 한번 그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민법이 정하고 있는 다른 의사표시가 바로 이 사건 단체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전배상을 받는 것하고 특별 채용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손해를 중복해서 배상 또는 보상받는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복 배상이 문제되는 부분은 산재보호법상의 유족급여가 문제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유족급여는 한 3년분에 해당됩니다. 이 사건에 의해서 특별 채용이 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서 손해값 전부다 전보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손해배상 방법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의 견해입니다. 계약 불체결의 자유를 들어서 당사자가 약속한 것이 오히려 계약을 불체결할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그 무효라고 보는 것은 좀 이례적이고 전례를 찾기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채용을 함에 있어서 형평을 기준으로 해서 채용할 수 있는 자유가 침해되는 부분이 있고 제3자 외부에 있는 채용 구직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비춰보면 평등권을 침해하고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과 대외적으로 있는 구직자들의 평등권 침해 부분을 다 고려를 해서 이 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고 법원에 의해서 이것이 속관화돼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강제가 되면 그 자체로 저희들의 기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무효를 판단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때 당시는 25년 전 IMF 이전으로 생산직에 대한 인기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시기였습니다. 청년 구직 실업률도 높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사정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에서 그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유를 좀 회복해달라라는 것이 피고의 주장입니다. 어차피 누군가를 채용해서 그 급여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니만큼 재해근로자 측의 가족을 채용함으로써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안 하는 그런 이득을 얻는 대신에 회사가 산재를 방지해야 할 그런 여러 가지 조치에는 결국은 소홀해지고 장래에 누군가가 회사의 소홀한 조치로 인해서 향후 재해를 또 입을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 또 유족의 입장에서도 회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제기하는 여러 가지 절차적인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절차를 피하고 채용을 받는다는 혜택을 받음으로써 향후 문제되는 직계 미속이 채용됨으로 인해서 채용될 수 없었던 어떤 그 차점자 다른 사람 그 사람을 떨어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 사후적으로 사용자에게 엄벌을 통한 산재 예방의 측면보다는 이미 발생한 유족에 대한 보상의 측면에서 제기되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해되는 법익의 정도의 측면에서 이 사건과 같이 아주 극소수에 이르는 정도의 특별 채용 규모라 한다면은
이 정도는 좀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실제 피고가 제출한 기아 자동차의 채용 현황을 보면 그 장기 근속 우대 채용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작년까지 90명이 채용됐는데 산재 유족 특별 채용은 2016년까지 5명밖에 채용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0.06%의 재량을 둔 것 자체가 바로 우리 사회 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해서 절대적으로 무효라고 생각하시는지, 비례 원칙이나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산재법으로 처리해야만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이 현실적으로 희소하다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갖다가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리적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봉숭의 양속을 통해서는 위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직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태를 본다면 어떠한 입장이 될지, 그분들의 어떠한 이익이 재판 결과에 마땅히 반영돼야 할지 권 교수님 입장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법적 안전성과 구체적 타당성의 충돌 부분에서 따뜻한 판결은 보통 구체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좋은 미담 기사가 나오지만 법적 안전성을 강력하게 하는 것들은 냉정한 재판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고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요. 그런데 어찌 본다면 그런 꿈이라는 것이 사법통제의 전제로 들어온다라면은 그것이야말로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 가지고도 현대판 음서라든가 고용 세습이라는 여론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 그 여론 자체가 법원의 재판의 전제로 막바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좀 두렵습니다. 만일 이 사건에서 회사 측이 승소한다면 산재 유족 특별 채용에 대응한 근로자 측에게 종전에 없던 경제적 이익을 새로 제공할 용의를 회사 측은 갖고 있는 겁니까? 특별 채용 이외에 금전적 보상이 제도화되는 것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는 그것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개인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박탈당하는 것에 대한 대상 조치를 취하는 것, 그 자체는 회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법에 보더라도 그 31조 1항의 단체 협약과 관련해서 체결된 단체 협약의 내용 중에서 일부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벌칙이 가해지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92조 벌칙 2호의 라항에 보면 그 단체 협약 내용 중에서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면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이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제도의 틀 자체는 아까 말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적으로 노동조합 그리고 수익자로서는 그 직계 비속에 대해서 보상관계가 되는 것은 산재료라는 책임 내지는 산재를 줄이기 위한 자기 구속적인 약속, 그렇게 구성됐기 때문에 재부조적인 측면이 있는 건 틀림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사가 더욱 성숙해지려면 이러한 국가 개입 없이도 스스로 타협과 대화의 논리로서 풀어나가면서 결국 민사법의 논리인 손해배상의 논리라든지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조합법에 규정되는 단체 협약의 해석이나 이행 방법에 관해서 당사자들 간의 불이치, 노사의 불이치가 있으면은 노동위원회에 해석 등을 요청, 해석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안도 있을 텐데, 회고 측에서는 이런 방안은 한 번도 고려하거나 시도해 본 적이 없었나요? 노사 간의 이해관계가 그 당시에는 맞아서 단협을 체결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회사에게 어떤 정도의 해가 되는지도 생각을 못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2013년도에 울산지법의 판사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건에서 판사님이 이거는 무효다라고 판단을 해주셨고, 그 항소를 하지 않는 바람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회사에서 바라볼 수 있는 확정 판결은 이 조항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이제는 그 이후로부터는 적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이건 헌법적 가치에도 반하는 것이고 우리의 그 사회적인 그런 공명정대한 가치에도 반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가족을 우선 특별 채용하는 것을 차별로 보는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또 이러한 내용은 구직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인사에 관한 사항은 단체의 협약으로 정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제안되며 현행법상 고용세습 조항에 대한 시정 방안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을 고려하여 누구든지 사업주의 차별 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최근 기업의 고용세습을 규제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서 혹시 양쪽에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국회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환노익 소위 단계에서 모두 다 폐기되는 안건들입니다. 원심 판결 이전에 이미 회기 종료로 본회의를 부의되지 않은 상태로 소위 단계에서 폐기됐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가 확인하기로도 20대 국회 만료와 함께 폐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를 해가지고 채용 비리라든지 채용의 공정성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법률안이 곧 나와서 아마도 다수에 의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를 산재 유족에게 전가하는 것이 정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현대차 그룹에서 일할 기회를 앗아간 것은 산재 유족이 아니라 청년 채용을 회피한 현대차 자본과 이를 묵인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산업재해는 한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감으로써 사회 기본 단위인 가정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산업재해 예방과 산재 유족에 대한 보호 책임은 1차적으로 국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국가가 그 역할을 다 하고 있지 못합니다. 원심은 이 사건 단체 협약을 무효라 선언함으로써 지난 20년간 존속해온 산재 유족 보호 장치를 없애버렸습니다.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노동법의 정신 이외에도 청년 실업자가 제기하는 공정성의 문제, 기업이 추구하는 채용의 자유도 중시하는 헌법과 민법의 정신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용세습은 현대차, 기아차 등에 취업하려는 수많은 청년 실업자들에게 극복할 수 없는 좌절감을 안깁니다. 또한 고용세습 조항은 기업의 입장에서도 채용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인원이 소수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입니다. 이 변론을 방청하신 여러분과 시청하신 국민 여러분께서는 오늘 쟁점이 노사관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이 커서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아시게 됐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변론을 모두 마칩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